자, 그러면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금 8시가 됐거든요.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변호사님께서는 현재 뉴저지 그리고 뉴욕에서 활동을 하고 계시고요. 류앤리 로펌이라고 하는 곳의 대표 변호사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저희 컬처베링 센터 같은 경우에는 한 달에 2번씩 전 세계에 있는, 특히 이제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중국, 일본, 그리고 각 다양한 나라에 있는 전문가들을 모시고 그분들이 일하시는 환경, 그리고 현재 트렌드, 그리고 그분들이 각각 계시면서 느끼셨던 소외들이거나 아니면 어떻게 해서 그런 일들을 한국 사람으로서 하시게 됐는지에 대해서 공정하고 정확하고 빠른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서 한 달에 2번씩 무료 세미나를 진행하고 있고요. 참석을 원하시는 분들은 제가 매번 강연이 준비될 때마다 안내 이메일을 보내드리고 문자를 보내드릴 겁니다. 확인하시고 제가 링크를 전달드리면 링크를 타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저는 미국에 아니고요. 저는 여기 지금 동탄이라는 곳에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변호사님 화면 공유하고 시작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화면 공유하고. 그리고 전체 화면 눌러주시면 돼요, 변호사님. 됐습니다. 됐나요? 네, 변호사님 소개 직접 부탁드리고요. 강연 시작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네. 안녕하세요. 저는 뉴욕하고 뉴저지의 변호사 라이센스를 가지고 미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유지현 변호사라고 합니다. 오늘 글로벌 무료 세미나 4탄 미국 변호사 이야기를 통해서 지금 여러분들을 만나 뵙고 있는데요. 사실 이 세미나를 준비하면서 저 자신이 지금 10년 넘게 일해온 이 필드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보는 굉장히 소중한 기회였어요. 그래서 이런 기회를 주신 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우선 전해드리겠습니다. 미국 변호사, 한국 변호사 이 직업에 대해서 참 다양한 시선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미국이냐, 한국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기 전에 우선은 변호사라는 직업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보고자 합니다. 변호사라는 직업이 어떤 직업인지 사전을 보면요. 사전 너무 수업같이 시작이 되지만 사전적인 의미를 우선 살펴보시면 똑같아요. 한국에서도 그렇고 미국에서도 그렇고 변호사라는 직업에 대한 정의는 지금 똑같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법률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데 그러면 이 직업에 대해서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 라고 했을 때 저는 보통 언론이나 그리고 미디어에서 어떤 식으로 그 직업을 보고 있는지를 고려를 하는데요. 이러한 영화에서는 변호사라는 직업을 정의의 수호자나 약자의 친구로 보고 있습니다. 이 영화들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이 영화들에서는 법률 지식을 갖추고 힘든 사람들, 문제가 생긴 사람들 도와주는 정의의 수호자로 묘사가 되고 있어요. 그런가 하면 이러한 드라마에서는 어떤 사건이 발생했을 때 그 사건을 해결하는 문제 해결사 혹은 논쟁이나 언쟁을 즐기는 사람들 아니면 늘 이렇게 양복에 좋은 옷 입고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화려한 직업군인 것처럼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드라마를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이 드라마들은 제가 변호사에 대한 직업을 생각할 때 10대 시절에 많이 보던 드라마거든요. 그래서 이런 드라마들이 있고 그런가 하면 저는 사실 이 드라마는 보지 않았어요. 근데 스카이캐슬이라고 최근에 종영된 드라마에서는 변호사라는 직업 그리고 로스쿨 나온 사람들, 법 쪽에 있는 사람들을 마치 특권계층이라든지 출세나 야망의 화신으로 그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시간들이 있는데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또 어떤 드라마에서는 변호사들을 돈만 주면 유죄도 무죄를 만들 수 있는 그런 별로 바람직하지 않은 그런 직업군으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선생님이나 우체부나 아니면은 저희 일상생활에서 늘 만나는 사람들, 소방관 아저씨 이런 분들을 생각을 했을 때 성과 악이 공존을 한다거나 전혀 다른 스펙트럼으로 그 사람들을 보고 있진 않거든요. 그 직업에 대해서 저희는 잘 이해를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저희가 늘 일상생활에서 보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근데 변호사라는 직업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다양한 시선이 존재를 하고 있고, 그리고 잘못된 정보들도 굉장히 많고, 또 흥미 위주의 정보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러한 이유는 아마 저희가 일상생활에서 잘 접하지 못하기 때문인 것 같은데, 이 세미나를 통해서 어쨌든 그 직업을 몸담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이 직업이나 아니면 이 직업을 갖기 위해 밟을 수 있는 길들에 대해서 잘 이해하실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한국 변호사, 미국 변호사 비교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한국 사람들이 이 변호사라는 직업에 대해서, 미국 사람들이 이 변호사라는 직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할까? 어떤 게 좋은 시작점일까라고 생각을 해보다가 한국의 대표적인 검색 엔진인 네이버, 그리고 미국의 대표적인 검색 엔진인 구글에서 이 단어들을 한번 쳐봤어요. 한국에서 변호사라는 단어를 쳐봤더니 우선은 다 팔짱을 한 번씩 끼고, 그리고 양복을 입고, 그리고 이렇게 굉장히 지적인 모습을 강조하는 그런 모습들, 어떻게 보면 되게 천편일률적인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미국 구글 창에서 어톤이라고 치면 비교적 다양한 모습이, 이미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분명히 직업에 대해서 한국과 미국에서 느끼는 시선이 다르고 직업의 특성 자체가 다를 수 있다는 걸 저희가 예상을 해볼 수가 있어요. 제가 한국 변호사가 아니기 때문에 한국 변호사가 이렇다 저렇다 얘기할 수 있는 위치는 아닌 것 같고요. 미국 변호사이고 미국 변호사로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 변호사 입장에서 비교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이거는 지극히 개인적인 의견과 경험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는 전제를 깔고 이야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미국 변호사 같은 경우에는요, 상대적으로 진입 장벽이 굉장히 낮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상대적인 거예요. 한국이랑 비교를 했을 때. 아주 단편적인 예로 한국 같은 경우에는 변호사 시험 자격을 가질 수 있는 법학 전문 대학원이 25개에 한정돼 있고요. 그리고 변호사 시험 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방법, 내가 변호사 시험을 봐야 되겠다라고 하고 그 자리에 앉을 수 있는 방법이 굉장히 한정적입니다. 하지만 미국 같은 경우에는 ABA라고 해서 American Bar Association, 여기는 이제 미국 변호사 자격 시험을 관리하고, 그리고 이제 미국 변호사들 권익을 위해서 일하는 단체인데요. 여기에서 승인된 로스쿨만 199개예요. 그 얘기는 승인되지 않은 로스쿨은 훨씬 더 많다라는 거죠. 그리고 변호사 시험을 보기 위해서 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방법이 한국에 비해서 조금 다양한 편입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절대로 진입 장벽이 엄청 낮다라는 그런 의미는 아니고요. 상대적으로 진입 장벽이 낮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비교적 미국 변호사들은 일상생활에 굉장히 밀접하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요. 제가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근거는 제 경험에 기반을 두고 있어요. 한국에서는 사실 변호사를 만난다, 소송의 원고가 되든 피고가 되든 소송의 대상이 되는 거는 어쨌든 평생 살면서 한 번 있을까 말까 한 일일 수도 있거든요. 근데 미국에서는 변호사를 찾는 일이 굉장히 흔해요. 근데 왜 이런 일이 발생을 했을까라고 제가 유학생 입장에서 생각을 해봤을 때, 미국은 굉장히 다양한 문화적, 역사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서 사는 이민자 사회거든요. 이 사회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을 했을 때 자기 방식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그게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하는 원인이 되곤 합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공동의 합의를 받고 만들어낸 법에 의지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 변호사를 찾는 일이 굉장히 흔하고 당연한 일처럼 여겨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한국에서는 자동차 사고가 났다고 변호사를 찾진 않잖아요. 근데 미국에서 자동차 사고가 났다. 그러면 뭐 몇 살이야? 너 내가 누군지 이거 얘기하기 전에 우선은 서류 교환하고 각자 변호사나 보험회사를 찾아가는 게 굉장히 다양하고,
보험회사에 의뢰하는 것 못지않게 변호사한테 이 사건에 대해서 의견을 묻는 일이 굉장히 흔합니다. 그리고 뭐 예를 들면은 집주인이랑 문제가 생겼다. 한국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우선 좋게 해결하려고 하잖아요. 미국 사람들도 좋게 해결하려고 하지만 법적으로 나의 권리랑 나의 의무가 무엇인가를 알아내기 위해서 변호사한테 상담을 의뢰하는 경우가 굉장히 흔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길거리를 이렇게 다니다 보면 미국에서는 고속도로에 이렇게 빌보드라고 해서 이렇게 광고판 있잖아요. 그런데 변호사 광고들이 굉장히 흔하고요. 그리고 동네 소식지에도 변호사 광고가 굉장히 흔하게 발견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일반적인 상황뿐만이 아니라 인구당 변호사 숫자를 봐도 제가 라이센스를 가지고 있는 뉴욕 같은 경우에는 인구 100명당 변호사가 1명이고요. 뉴저지 같은 경우에는 200명당 1명인데 반해서 한국 같은 경우에는 700명당 1명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변호사의 수요에서 차이가 나고 실제로 얼마나 공급에서도 차이가 나는지, 일상생활에서 얼마나 변호사들이 관여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보여주는 수치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 미국 변호사랑 한국 변호사랑 다른 점을 제가 생각을 해봤을 때 확장 가능성인 것 같아요. 이 확장 가능성은 두 가지 측면에서인데, 첫 번째는 직업군에서, 그리고 두 번째는 변호사로서 일을 할 수 있는 영역 면에서 확장 가능성의 차이가 발생하는 것 같아요. 제가 이 세미나를 준비하면서 저랑 같이 졸업한 친구들이 뭐를 하고 있나를 확인을 해봤거든요. 근데 이제 대형 로펌에서 변호사로 일하고 있는 친구들, 뭐 변호사 사무실 개업한 친구들, 회사의 대기업이나 중소기업의 사내 변호사로서 회사의 권익을 대변하고 있는 친구들, 뭐 판사 비서라든지 검사들, 이렇게 흔히 전통적으로 로스쿨을 졸업하면 일한다, 변호사 라이센스를 갖고 일을 한다라고 하는 직업군만 있었던 게 아니고, 선생님을 한다든지, 그러니까 변호사 라이센스 자체를 툴로, 도구로 사용해서 선생님이 된다든지, 아니면 작가로 일을 한다든지, 기자나 사회운동가, 사업가도 있었어요. 이런 식으로 로스쿨 졸업하고 변호사 라이센스를 갖더라도 이 라이센스, 나의 법률적 지식으로 다른 일을 하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근데 한국에서 로스쿨을 졸업하고 그리고 나서 변호사 자격증까지 땄는데 다른 일을 한다? 라고 하면 굉장히 특이하게 봤었던 것 같아요. 근데 미국에서는 그런 거에 대해서 그렇지 않고, 그쪽에서 일을 하고 싶구나, 법률적 지식을 잘 활용하고 있구나라고 저희가 보고 있거든요. 또 이렇게 직업군적으로 확장 가능성이 있는가 하면 한국과 달리 미국 같은 경우에는 법률의 영역이 굉장히 다양한 것 같아요. 왜냐면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생활에 너무 밀접하기 때문에. 그래서 예를 들면 애완동물 뭐 이런 것까지 포함하는 애니멀 러라든지 엔터테인먼트 러 뭐 이런 것처럼 특이한 분야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라는 점. 그래서 미국 변호사 같은 경우에는 본인의 흥미 분야라든지 학부 전공이 차후에 자신이 일하고 있는 그 법률 분야랑 연결되는 경우들이 굉장히 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들이 장점 아니면 차이점, 특이한 점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변호사라는 직업 자체에는 내가 관심이 있는데 내가 미국 변호사가 맞느냐 아니면 한국 변호사가 맞느냐, 이 부분에 대한 질문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질문은 제가 회사를 다니다가 변호사가 되기로 결심했을 때 처음으로 제가 가진 고민이었거든요. 여기에서 저의 백그라운드에서 잠깐 설명을 드리면요. 저는 한국에서 대학교를 다 졸업을 하고 그리고서 미국에 왔어요. 미국에 유학생으로 왔는데 한 번도 미국에 와본 적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실 미국이 너무 겁났었어요. 그래서 석사는 감히 엄두를 못 내고 학사 편입으로 왔다가 경영 쪽으로 학사 편입으로 왔다가 어드바이저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경영을 공부하는 사람이 돈과 시간을 최대
효율적으로 활용을 해서 이익을 만들어내겠다고 경영을 하겠다는 사람이 학사가 있으면서 또다시 학사를 다니는 건 그거는 경영을 공부할 자격이 없는 것 같다. 석사를 고려해보는 게 어떠냐라고 해서 바로 석사로 편입을 했고요. 석사로 넘어가서 경영 석사를 마친 후에 미국에서 직업 경험을 좀 갖고자 하는 마음 때문에 이제 LG전자 북미법인에서 일을 시작을 했거든요. 그리고 나서 회사 생활 5년을 하다가 이게 정말 나한테 맞는 직업인가? 그런 생각을 들면서 이제 로스쿨을 고려하게 되고 한국 변호사가 맞냐? 다시 한국에 들어갈 거냐? 아니면 미국 변호사를 하는 게 맞냐라는 고민을 했었어요. 그랬을 때 우선은 한국 로스쿨이나 사실 보는 게 낫냐, 미국 로스쿨 이런 거 생각하다가 이 세 가지 질문을 저한테 던졌었거든요. 이 세 가지 질문은 아마 지금 듣고 계시는 여러분들한테도 똑같이 적용이 되는 질문일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영어 실력입니다. 제가 영어 실력이라고 얘기를 할 때 무조건 초등학교, 중학교부터 조기 유학을 나와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저도 대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미국을 온 사람이기 때문에 반드시 조기 교육을 해야 변호사를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는 없지만 생각해 보세요. 한국에서도 변호사라는 직업은 말 잘하고 글 잘 쓰기로 유명한 사람들이 하는 직업들 중에 하나거든요. 미국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에서도 모국어를 영어로 쓰는 사람들이 나 영어 정말 잘해 라고 하는 사람들이 변호사 직업을 생각을 하거든요. 그 친구들이랑 같이 언쟁을 하고 서류상으로 서로 논쟁을 해서 이 케이스를 승소를 하든 뭐 승인을 받든 이런 식으로 이끌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영어 실력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어느 정도의 영어 실력이 필요한가요? 라고 질문하신다면 영어로 논쟁을 하고 서류로서 영어 글로써 그런 나의 주장을 펼치는데 부담을 느끼지 않을 정도는 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정도의 영어 실력을 갖추고 있다면 그때는 미국 사람들이랑 경쟁을 해서 케이스를 저의 의뢰인이 원하는 방식으로 끌어낼 수 있는 그런 게 가능할 거고요. 그렇다라고 하면 미국 변호사를 고려하셔도 좋습니다. 어떤 일을 하고 싶은가 또 중요한 이슈예요. 뭐 예를 들면은 한국에서 뭐 검사라든지 아니면 판사 아니면 한국에서의 변호사 업무가 더 내가 하고 싶은 일이냐 아니면 한국에서 일을 하더라도 한국에 있는 사내 변호사로서 일을 하고 싶은가? 그러면 그 사내 변호사로서 국내 업무를 할 것인가 아니면 해외 업무를 할 것인가? 이런 거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을 때 혹은 나는 그래도 미국에서 전 세계를 대상으로 이 부분은 제가 조금 이따 설명을 드리겠지만 미국 변호사로서 활동을 해보고 싶어 라는 생각이 드는지 어떤 일을 하고 싶은가 이거에 대해서 꼭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 하고자 하는 법률 영역이 미국이 마켓이 더 큰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고려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세 번째, 내가 미국에서 살고자 하는가 아니면 한국에서 살고자 하는가 이것도 중요한 문제예요. 왜냐하면 미국 변호사 자격증을 취득하게 되면 분명히 한국에서도 많은 기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에서 변호사 자격증을 딴 사람들이랑 동일한 기회를 갖는 건 아니거든요. 그리고 공부는 뭐 20년, 25년? 그러면 끝나실 거예요. 하지만 어떤 직업을 갖는다는 건 그 이후에 30년, 40년을 좌우하기 때문에 그 30년, 40년 동안 어디에서 살 것인가, 미국에서 살 것인가, 아니면 한국에서 살 것인가. 만약에 미국이 뭐 한국의 사회적인 관습이나 이런 게 나랑 전혀 안 맞는다. 난 미국이 더 맞아. 그러면 어쩌면 미국 변호사가 더 맞으실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세 가지 질문에 대해서 먼저 던져보시기를 바랍니다. 국제변호사 참 많이 얘기 듣는데요. 국제변호사에 대한 얘기를 해볼까 해요. 국제변호사라는 거는 이제 주로 국제적인 업무를 담당하는 변호사를 지칭하는 말입니다. 근데 솔직히 미국에서는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어요. 누구도 로스쿨에서조차 아무도 국제변호사라는 단어를 쓰지 않아요. 왜냐하면
변호사라는 거는 한국 같은 경우에는 국가가,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주 단위로 주는 라이센스이기 때문에 국제 변호사라는 라이센스를 주는 주체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국제 변호사라는 단어 자체가 좀 말이 안 되는 단어거든요. 근데 왜 이런 단어를 쓰고 미국 변호사한테 국제 변호사라고 얘기를 할까? 일반적으로 영미법을 공부한 미국 변호사랑 영국 변호사가 국제 소송이 발생했을 때 관여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미국 변호사나 영국 변호사를 국제 변호사라고 부르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법적으로는 한국에서 미국 변호사 자격증을 가지고 이러한 미국 법처럼 외국법에 대해서 조언할 수 있는 사람은 외국법 자문사라고 부릅니다. 나는 국제 변호사가 되고 싶어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국제적인 법률 업무를 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변호사를 경험을 했을 때 국제 법률 업무를 할 수 있는 일반적인 트랙을 생각을 해봤거든요. 우선 한국이든 미국이든 변호사 자격시험 자격을 취득을 해요. 그게 로스쿨이 될 수도 있고 미국 같은 경우에 다른 방식이 될 수도 있겠죠. 그 후에 변호사 자격을 취득을 하고 두 가지 트랙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국제 업무를 하는 법률 로펌에서 근무를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국제 소송 업무를 맡게 되고, 그러면 원하시는 대로 국제 변호사로서 국제 변호사란 말은 없지만 국제적인 법률 업무를 하실 수 있게 되실 것 같아요. 혹은 유엔이나 국제기구의 법무팀을 들어가는 걸 고려를 해보실 수가 있는데요. 이 경우에는 미국 변호사 자격증이 도움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국제기구에서는 미국 변호사 자격증이 있는 지원자에 대해서는 약간의 가산점을 주거든요. 그래서 이런 국제기구의 법무팀에서 일하는 걸 고려를 하신다면 미국 변호사 자격증이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일반적인 트랙이 있고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미국 변호사가 되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고 하는데 어떤 방법이 있는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우선 한국 변호사가 되는 방법 제가 찾아봤어요. 우선은 4년제 대학 이상의 학력을 가지고 법학 적성 시험이라고 하는 시험을 보고 학업 성적, 외국어 시험, 사회봉사활동, 면접, 굉장히 다양한 그러한 학생의 어치먼트를 놓고 대학원에 입학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결정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대학원에 입학하면 3년 과정을 밟고 변호사 시험을 보시는 것 같아요. 이 한국 변호사 시험을 보는 이 절차는 사실 미국 변호사 그 로스쿨 그거를 약간 모델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미국 변호사가 되는 방법도 비슷합니다. 그래서 미국 변호사가 되는 방법, 우선 가장 스탠다드, 가장 일반적이고 가장 많은 미국 변호사들이 채택하는 방법, 바로 미국 로스쿨 진학인데요. 학사를 졸업하고 LSAT이라고 하는 미국 변호사, 미국 로스쿨 진학 입학 시험을 봅니다. 그러면 학사 졸업하고 LSAT 점수, 학사에서 받은 학점, 그리고 LSAT 시험 점수, 그리고 그 외에 다른 여러 가지 면들을 가지고 이제 합격이냐 불합격이냐를 결정을 하는데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학사 GPA하고 LSAT 점수가 거의 압도적인 합격 기준입니다. 매우 특이한 경력이 있다라든지 한다면 분명히 그건 고려가 되겠지만 많은 경우 이 점수들이 영향을 주는데요. 그 이유는 제가 뒤에 가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학교를 로스쿨을 입학하게 되면 3년 과정이고요. 3년 로스쿨을 졸업하고 나면 그럼 변호사 시험, 저희가 바시험이라고 부르는데 바시험을 보고 나서 합격을 하게 되면 그러면 본인이 변호사 자격증을 받고자 하는 주에 따라서 다른 추가적인 리퀘어먼트가 있을 수 있어요. 제가 일하고 있는 뉴욕이나 뉴저지 같은 경우에는 변호사 윤리, 그래서 변호사의 백그라운드라든지 10년 운전 교통사고 있었는지 범죄 기록이 있었는지 이런 것들 다 확인한 후에 문제가 없다라고 판단이 되면 변호사 선서를 하고 변호사가 됩니다. 여기에서 제가 이제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이 로스쿨에 대한 질문이에요. 로스쿨을 졸업한 사람이 옆에 있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미국 로스쿨에 대해서 제가 로스쿨 시절에 학생들 사이에서 이제 돌리던 그 페이스북 같은 데 포스팅하는 그런 건데요. 친구들, 부모님,
사회가 이 로스쿨 학생들에 대해서 보는 거, 그리고 내가 생각하는 거, 그리고 실제로 내가 하고 있는 거, 제일 마지막이에요. 도서관에서 미친 듯이 공부하고 있거나 아니면은 실무 경험을 쌓겠다고 전화를 들고 있거나 이런 상황인데요. 이렇게 로스쿨 학생에 대해서 보는 시선들이 굉장히 다른 것 같아요. 로스쿨 실제로 경험한 제가 로스쿨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볼까 하는데요. 우선은 미국 로스쿨, 저는 학사도 해봤고요. 학사 편입했으니까 석사도 해봤고요. 이 모든 경험을 기준으로 봤을 때 가장 치열하게 공부하는 학생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그전엔 사실 학사 다닐 때도 그렇고 석사 다닐 때도 그렇고 굉장히 자유롭고 뭐 애들 공부 그렇게 열심히 하는 것 같지도 않고 뭐 프로젝트 베이스 수업에 학생의 의견을 존중하는 교수님과 흔히 생각하는 그 유학 생활. 그래서 사실 저는 뭐 미국 학생들 공부 그렇게 열심히 안 하는구나 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로스쿨에 와서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아, 이래서 미국이 강대국이구나 라고 생각할 정도로 정말 아이들이, 정말 친구들이 공부를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다르다라는 생각을 했었고요. 학교 간 랭킹이 존재해요. 한국에서 스카이 뭐 이런 거 인서울 막 이런 거 얘기하면 비난의 시선도 있잖아요. 근데 미국의 로스쿨은 그렇지 않았어요. 탑 14, 탑 20, 티어 1 학교냐, 티어 2 학교냐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자랑스럽게 얘기하고요. 학교에서도 우리가 탑 14이냐, 근데 탑 14에서 밀렸다? 그러면 이거는 반성의 시간을 가져야 되는. 그러니까 학교 간의 랭킹이 너무 당연하고 그 랭킹에 대해서 인정하는 분위기에 대해서 저는 사실 굉장히 놀랐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다양한 경력의 사람들이 모여요. 그래서 학부에서 운동선수였던 사람, 미술 전공했던 사람, 음악 전공했던 사람, 뭐 저처럼 경영했던 사람들, 또 직업 경험을 가지고 나중에 로스쿨 별의별 사람들이 다 모이는데 이 사람들은 굉장히 강하게 동기부여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로스쿨은 일반적으로 유학생들이 얘기하는 학부나 석사랑은 굉장히 달랐다라는 걸 제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3년 과정인데 어떻게 구성이 되느냐. 원헬은요, 거의 다 똑같아요. 우선은 학교에서 반을 정해줍니다. 이 반 친구들이 다 같이 1년 동안 움직이고요. 수업 시간표도 다 정해줘요. 뭐 자유롭게 내가 원하는 수업을 듣는다 그런 거 없어요. 다 학교에서 정해주면 그대로 가는 거예요. 아침 뭐 8시에 수업이 있건 뭐 내가 바꿀 수 없고요. 이제 시빌 프로시저라든지 이 컨스티튜션 이거 정말 이 미국 헌법인데요. 한국 역사 잘 아세요? 한국 헌법 아시는 분 얼마나 되실지 모르겠지만 전 유학생 출신이었단 말이에요. 한국 헌법도 모르는데 미국 역사가 기본이 되는 미국 헌법을 공부를 하는데 이거에서 이미 다 안다고 전제를 하고 논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헌법은 정말 쉽지 않은 과목들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계약법, 그 다음에 뭐 부동산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이런 이제 리걸 라이팅이라고 하는 거는 변호사가 쓰는 언어들이나 문장들은 좀 다르잖아요. 이런 기본적인 변호사의 소양, 그 작문 능력을 기르기 위한 수업이에요. 그래서 이런 수업 구성이라든지 반을 정해주고 시간표를 정해주고 이거는 일반적인 미국 교육의 이미지랑 굉장히 다른 거거든요. 그래서 원을 하면 원을 살아남았다? 그러면 우리는 로스쿨 살아남았다라고 보통 얘기를 해요. 그래서 원을 하면 생각나는 게 섹션이라는 표현. 이거는 같은 반이 된 우린 섹션 1이야, sek션 2야 이런 식으로 이 반을 지칭하는 언어인데 표현인데 1년을 같이 살다 보면 정말 동지가 됩니다. 전우애가 막 느껴지는 그런 친구들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콜드콜 이거 드라마에서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많은 우리 섹션뿐만이 아니라 뭐 한 2개, 3개 정도 합친 수업에서 교수님이 어떤 한 학생을 지명을 해서 질문을 해요. 근데 학부나 석사처럼 그냥 자유롭게 뭐 토론할 이런 게 아니고
그 질문을 하고 대답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학생에 대해서 무안을 주고 대답을 제대로 하더라도 계속 챌린지를 해요. 그리고 모든 학생들이 날 쳐다보고 있어요. 그러면 거기서 느끼는 프레셔가 굉장히 크거든요. 그래서 이 콜드콜이라고 하는 이거는 로스쿨 다니는 모든 학생들이 한 번쯤 악몽처럼 생각하는 그런 거고, 이건 유학생들만 느끼는 게 아니에요. 모든 미국 학생들도 똑같이 그 압박감을 느끼고요. 어느 순간 이런 일을 교수님 질문을 하고 내가 그거에 대해서 답변을 분명히 잘했다고 생각했는데 또 챌린지를 하고 또 챌린지하고 하면 어느 순간 눈물이 나는 순간이 있거든요. 근데 울 수가 없어요. 왜냐면 다 나를 쳐다보고 있으니까. 난 변호사가 되겠다고 여기 왔는데 이런 질문을 받았다고 분명히 상대 변호사도 이렇게 논쟁할 텐데 울어버리면 안 되잖아요. 근데 어느 순간 화장실 가서 우는 순간이 나옵니다. 이거는 유학생뿐만이 아니에요. 백인 친구들도 그다음 미국 친구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서머 인턴십. 원일 때 어떤 인턴십을 하느냐가 졸업하고 그 사람의 그 방향을 결정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고 좋은 인턴십을 잡기 위해서 경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단어들이 기억에 남고요. 이 원회를 마치고 나면 2L이나 3L은 비교적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미국 교육과 비슷합니다. 원하는 수업 들을 수 있고 또 학교에서도 실무 경험을 굉장히 중시해요. 그래서 인턴십이라든지 엑스턴십이라든지 아니면 학교에서 클리닉을 운영을 해서 그 학교가 위치한 지역에 돈이 없어서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사람들이 문의를 하고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교수님이 이제 파트너가 되고요. 학생들이 이제 어쏘들이 돼가지고 케이스를 해결하면서 실무 경험을 갖는 그러한 실무 경험을 위한 그런 프로그램들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저희 학교 같은 경우에는 뭐 가정법이라든지 세법이라든지 아니면은 랜드홀 테넌트처럼 이제 세입자와 그 집주인 간의 문제 이런 것들 해결하는 클리닉들이 있었는데요. 이렇게 이런 얘기 사실 이제 조금 지루해질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이 세미나를 준비하면서 제 페이스북을 뒤져봤어요. 도대체 로스쿨 때 내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나. 그래서 로스쿨 때 제 페이스북 실제 포스팅이에요. 이거는 이제 기말고사 시기였는데 이제 기말고사 때 평소에도 공부를 아침부터 밤까지 하는데 기말고사 때가 되면 밤을 새서 공부를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 밤을 새서 공부하는 학생들이 안쓰러운 거죠. 그래서 교수님들이 밥은 먹고 공부해라 라고 하면서 자정에 가까워지면 아침 식사를 무료로 줘요. 학교에서. 그래서 교수님들이 직접 식사 이거 주면서 할 수 있어. 밤새서 공부해. 보상이 있을 거야 라고 하면서 이제 식사를 주는 장면이거든요. 이거는 저희 학교만 있는 줄 알았는데 다른 학교에서도 흔히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제일 앞에 그 코쌤 하신 분이 제가 되게 좋아했던 파이크 교수님이신데 그래서 이렇게 해도 시험 기간이 축제가 되는 거 아니라고 제가 지금 외치고 있거든요. 이게 페이스북 포스팅이었고요. 그리고 시험 때가 되면 이제 학생회 저희 에이시안들 학생회가 있어요. 아팔사라고 해서 여기에서 이제 이렇게 구호물자를 돌려줘요. 그래서 공부하다가 이거 먹고 해라. 그리고 립밤 이제 거칠어지니까 밤새서 공부하니까 그런 거 초콜릿 막 이런 걸 해가지고 이제 주거든요. 그래서 그거 받았다고 신나가지고 또 얼마 포스팅할 게 없으면 이거 받았다고 신났다고 이제 포스팅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 포스팅했던 사진이고요. 요거는 이제 도서관 사진입니다. 그래서 도서관에 지금 저희 약 올리는 거죠. 지금 학생들이 이렇게 막 모니터 앞에 쓰러져 있고 막 그 뒤에 이제 공부하는 학생들이 있는데 아마 이게 자정 조금 넘은 시점이었을 거예요. 그 밑에 이제 이렇게 힘들지만 우리 학교에서 커피 무료로 주겠다 해가지고 무료 커피에 대한 안내가 이제 어디에서 할 수 있는지 나와 있었는데 정말 피가 커피가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때. 그래서 이렇게 공부를 하면서 포스팅을 했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이런 내용도 있었고 요거는 제가 원에 썸머십, 인턴십 할 때 사진이에요. 좀 차이가 많이 나죠. 이제 이때는 좀 앳됐었는데 이제 굉장히 열심히 노력을 했어요. 유학생이고 영어가 완벽하지 않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하지만 어쨌든 다른 친구들이 가고 싶어하는 로펌 갔었고 갔는데 저 혼자 에이시안인 거예요. 다 정말 그냥 백인이었고요. 정말
흑인 인종도 없었고 히스패닉도 없었고 소수 인종은 하나도 없는 로펌이었는데 제가 유일한 인턴들도 저 혼자 에이시안 여자였고 저는 인턴십 하면 한국에서도 인턴십을 했었거든요. 그러면 이제 뭐 회식하고 뭐 이렇게 뭐 좋은 얘기 막 해주시고 이렇게 놀아가면서 이렇게 일했었는데 이거 웬걸 이거는 학교 다닐 때마다 더 치열하게 인턴십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거 프로필 사진 찍는 날도 거의 잠 못 자고 그러고 사진을 찍었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그러다가 이제 드디어 졸업을 했습니다. 졸업할 때 부모님이 오셨었는데 이게 이렇게 물론 저는 회사를 다니다 갔어요. 회사 다니면서 학비를 다 모아서 간 상황이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경제적 여유가 있는 것도 아니었고 힘들 때마다 응원을 해주는 부모님들이 없으셨다면 그러면은 못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제 졸업식 사진입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행복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한국인으로서 솔직하게 로스쿨 우선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미국 학생들 정말 치열하게 공부합니다. 뭐 치열한 경쟁, 빡빡한 수업 스케줄, 강압적인 분위기, 뭐 어마어마한 공부량. 이거 너무 익숙하지 않으세요? 저희 한국 분들, 저희 한국 고3 이거 이미 저는 한국에서 사실 다 경험해봤던 거거든요. 그래서 직장 생활하고 로스쿨 갔는데 막 미국 학생들 막 충격받아요. 내가 왜 학교에서 정해주는 이런 수업을 학교가 원하는 대로 움직여야 되냐? 왜 교수님이 이렇게 권위적이고 뭐 학교에서 본인들 경험을 해본 게 아니니까. 근데 사실 저는요 이미 다 해본 거예요. 이미 다 고등학교 때 해본 거였기 때문에 어색하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되게 쉽게 적응을 했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리고 다들 한국식 암기 위주 교육 다 비난을 하고 그러면 안 된다. 미국식으로 뭐 자유로운 토론을 해야 된다. 근데 저는 한국 암기식 교육 세대예요. 근데 이게 로스쿨 공부에 정말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우선은 룰을 외워야 시험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미국 애들은 이 룰을 외우는 거에 있어서 뭐 케이스를 뭐 분석을 하고 뭐 저는 그냥 한 번에 그냥 다 외워요. 우선 다 외워서 시험을 보는데 저 학점 되게 좋았거든요. 그래서 이 암기시 한국에서 받은 교육이 솔직히 되게 도움이 많이 됐었어요. 로스쿨에서. 근데 로스쿨에서 제가 힘들었던 거는 이 로스쿨도 로스쿨 자체가 네트워킹을 굉장히 중시했거든요. 그래서 주중에 정말 빡세게 공부해요. 그러다가 그 로스쿨이 있는 저 같은 경우에 DC였는데 거기에서 이제 대형 로펌들 같은 데서 이제 이렇게 리셉션처럼 로스쿨 학생들을 초청을 해요. 그래서 이제 변호사들이랑 네트워킹 하게 하고 필드에 대해서 좀 배우고 그래서 이제 또 괜찮은 사람들이 있으면 그 로펌에서도 이제 인턴을 데려오고 그러려고 하는 것도 있죠. 왜냐하면은 변호사로서의 중요한 자질 중에 하나가 또 케이스를 끌어오고 클라이언트랑의 관계이기 때문에 이런 거 네트워킹 기회가 굉장히 많이 있는데 저는 그게 굉장히 어색했었어요. 왜냐하면은 하려고 노력하는데 이건 영어의 문제가 아니고요. 그게 그 상황 자체가 너무 어색한 거예요. 그러니까 전혀 모르는 사람이랑 공통의 화제를 어떻게 끌어내서 자연스럽게 대화를 이끌어 이런 거에 대한 경험이 없었기 때문에 사실 저는 그 부분에서 굉장히 힘들어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게 제가 경험한 로스쿨 개인적인 의견이고요. 다이어트를 고민하신다? 그럼 로스쿨 오세요. 살이 막 저절로 막 빠져요. 그래서 로스쿨 다니던 저를 오래간만에 본 친구가 정말 걱정할 정도로. 근데 여기에서 조금 아이러니는 여기에서 당겨 넘어가면 살이 막 쪄요. 왜냐면 스트레스를 받아서 막 먹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사이드 스토리도 있고요. 저는 로스쿨 들어가면서 이건 내 인생의 마지막 공부다. 회사도 다녀봤고 회사가 나한테 맞는 게 아니라면 그러면은 나는 변호사를 하겠다. 그래서 내 인생이 마저 공부라고 하고 들어가서 공부를 했는데 그래서 열심히 했는데 변호사라는 직업 자체가 평생 공부하는 직업이라는 거는 아무도 얘기를 해주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제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로스쿨에서 경험한 것 중에 하나는 정말 미국 애들이 체력이 좋구나. 그러니까 밤새도 분명 같이 공부해서 저는 쓰러졌는데 이 친구들은 그래도 놀 때 놀아야 된다면서 술을 마시러 나가요. 그리고 로스쿨 다니면서 또 배운 것 중에 하나가 아프면 그러면 뒤지는 거예요. 아프면은 공부를 할 수가 없고 그럼 뒤지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자기 관리.
자기관리, 감정관리, 건강관리, 로스쿨에서 끝나는 줄 알았는데 이게 바로 좋은 변호사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 중에 하나였다는 걸 이제 알게 됐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함께 경험하시게 될 겁니다. 그러면 이러한 로스쿨, 나 할만할 것 같아, 해보겠다. 그러면 어떤 로스쿨 가야 되느냐라고 저한테 만약에 사촌 동생이 묻는다면 어떤 로스쿨 갈까요? 그러면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싶어요. 로스쿨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랭킹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이게 취업 시에 크게 고려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랭킹을 정하는 기준 중에 하나가 입학한 학생들의 LSAT과 그 학교 학점이에요. 그래서 학교에서 학생들 뽑을 때 그러한 점수들이 유리하면 뽑을 수밖에 없는 게 랭킹을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학교와 랭킹이 존재하고 그게 취업 시에 고려가 되기 때문에 가능하면 좋은 랭킹의 학교를 가라. 물론 변호사 생활 이렇게 10년 이상 하게 되면 그 다음에 실력이에요. 이렇게 3년째 이후에는 저한테 로스쿨 어디 나왔냐고 물어보는 사람이 없었어요. 하지만 어쨌든 처음 첫 단추를 끼우는 데 있어서 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절대로 이걸 간과하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만약에 이런 학교가 아니라면 학교가 위치한 지역에 취업할 확률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만약에 비슷한 랭킹의 학교라면 알라바마랑 뉴욕을 놓고 봤을 때 리걸 마켓 자체가 뉴욕이 훨씬 더 커요. 그리고 로펌도 훨씬 더 많고 개인 변호사들의 숫자도 압도적입니다. 이랬을 때 만약에 이 랭킹이랑 상관없이 학생을 뽑는다라고 하면 보통 일반적으로 그 지역에 있는 로스쿨 학생을 뽑아요. 왜냐하면 선배들도 거기에 일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결국 이 변호사도 취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만약에 랭킹이 아니라면 그 학교가 위치한 지역의 잡마켓이 얼마나 크냐, 그래서 내가 취업할 가능성이 얼마나 높으냐를 꼭 고려를 하셔야 돼요. 만약에 그런 것도 그거 외에 또 무엇을 고려해야 되냐라고 한다면 만약에 미국 변호사 자격증을 따고 한국에 가실 생각이라면, 그래서 사내 변호사나 이런 걸 하실 생각이라면 한국 졸업생들이 많아서 학연이 꼭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미 한국 마켓에 많이 포진하고 있는 학교들을 졸업하시게 되면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한국에 돌아왔을 때 유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준을 가지고 로스쿨을 선택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미국에서 변호사가 되는 방법은 로스쿨 3년제 로스쿨만 나오는 건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어떤 것들이 있느냐라는 질문이 나올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저희 한국에서 가장 많은 변호사 자격증을 따는 주는 캘리포니아랑 뉴욕인 것 같고요. 뉴욕 주에 해당하는 방법 중에 하나인데 요거는 이제 미국 법학 학사를 따는 방법입니다. 우선 한국에서 법학 학사나 그에 준하는 학력을 취득을 해요. 꼭 한국이 아니어도 돼요. 만약에 지금 들으시는 분 중에 뭐 중국이나 아니면은 뭐 다른 나라를 생각하고 계신다면 어쨌든 그 나라에서 법학 학사에 준하는 학력을 따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미국 법학 석사 LLM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지원을 하셔서 합격을 하게 되면 이건 보통 1년이나 2년이거든요. 그러니까 1년을 프로그램을 가게 되면 아무래도 3년제 로스쿨 다니는 것보다는 학비가 확 줄어들죠. 그러면 졸업 후에 바시험을 볼 수 있는 자격이 똑같이 주어져요. 뉴욕으로 다른 주나 이제 그 허용하는 주 뉴욕을 포함해서. 그래서 이제 다른 JD 졸업생들과 똑같이 시험을 보고 그리고 변호사 선서까지 마치게 되면 그러면 그때는 뉴욕주 라이센스를 따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오는 친구들도 주변에 많이 봤고 그리고 기간이 짧기 때문에 학비를 아낄 수 있다라는 정말 절대적인 장점이 있어요. 근데 이게 반드시 좋은 방법이냐라고 질문하시면 실물을 보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만약에 한국에서 이미 변호사 라이센스가 있으신 분이에요. 한국 변호사 분이신데 미국 법에 대한 지식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국제적인 소송 케이스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LLM으로 오신 분들도 많이 계시거든요. 그렇게 해서 LLM을 따신 분들은요. 이미 법적인 지식의 토대가 잡혀 있는 상태에서 1년 프로그램에 미국 법학 지식을 더하는 거기 때문에 졸업 후에
완전히 한 단계 더 상승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미국 로펌에서도 굉장히 탐을 내는 인재가 되고요. 한국에 돌아가셔서도 굉장히 플러스가 되는데 이런 게 하나도 없이 그냥 법학 학사를 졸업하시고 LLM을 하신 분들은 이 법적인 실무 감각이 좀 떨어지세요. 왜냐하면 LLM은 아까 JD처럼 실무 경험을 주질 않아요, 학교에서. 그리고 인턴십이나 엑스턴십의 기회도 없어요. 많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실무 경험이 없으니까 막상 잡 마켓에 나왔을 때 JD들이랑 경쟁을 하게 되면 조금 디스어드밴티지가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외국법을 잘 알고 있다라는 게 장점이 돼서 그 나라랑 케이스들이 있는 로펌에서는 탐을 내겠지만 전체적인 잡 마켓에서는 조금 디스어드밴티지가 있다라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이건 지극히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런 단점도 있다라고 아시고 결정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거 외에도 이제 몇 가지 방법이 있는데 이건 정말 독특한 거고요. 외국인 유학생들에게는 크게 적용이 안 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첫 번째 뉴욕 같은 경우에는 학교를 우선 조금 다녀요. 그리고 나서 변호사 밑에서 실무 경험을 쌓으면 뉴욕 변호사 밑에서 실무 경험을 쌓으면 그거를 이제 학점으로 돌려서 학교를 다녔다라고 인정을 해주고 변호사 시험을 보게 해주는 경우들이 있는데 요거는 외국인 유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미국 내에서 일할 수 있는 게 자격을 취득하기가 굉장히 힘들기 때문에 받아봤자 이제 1년 그렇기 때문에 아주 예외적인 경우가 아닌 이상 조금 활용하기는 힘드실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거 외에 예를 들면 워싱턴 DC 포함해서 몇 개의 주가 꼭 로스쿨이 아니더라도 이제 주에서 정한 과목들을 들었다라고 하면 이제 자격을 충족했다라고 보고 시험을 볼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자격 방법들이 있는데 그래서 뭐 온라인이라든지 아니면 뭐 한국에서 뭐 하는 수업이라든지 이런 걸 들으신 분들이 계세요. 이렇게 해서 변호사 자격증을 딸 수 있는 굉장히 다양한 방법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비교적 진입 장벽이 낮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고요. 그렇다고 해서 이런 방법들이 베스트냐? 저는 개인적으로는 장단점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제가 준비한 슬라이드인데요. 저만 떠들면 이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래서 질문을 좀 받아볼까 합니다. 혹시 질문 있으신 분 있으세요? 화면 쉐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풀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 음성은 되도록이면 자제해 주시고요. 그 채팅으로 질문 부탁드릴게요. 지금 뭐 변호사님께서 한 47분, 한 50분간 그 강연을 해주셨는데요. 무엇보다 지금 오늘은 학생들이 굉장히 많이 참석을 해주셨거든요.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변호사님을 보셔서 알겠지만, 정상적으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교를 졸업하고 대학교 대학원을 통해서 변호사가 된 케이스가 아니라, 대학교를 졸업하셨고, 편입을 하셨고, 그리고 경영 석사를 딴 상태에서 회사 일을 하다가, 그리고 지금 변호사가 되신 케이스거든요. 보통 본인들이 그 다른 사람들의 직업이나 그리고 혹은 취직을 원하시는 분들 혹은 회사의 취직을 위해서 공부를 하시는 분들 혹은 학생들도 마찬가지고요. 본인의 환경을 두고서 본인을 판단하기 마련이거든요. 뭐 성적이나 나이나 경제적 환경이나 지리적 제약. 근데 이제 그게 전혀 상관이 없다라는 게 굉장한 한 포인트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요. 질문이 와서 하나씩 질문을 제가 우선 여쭤볼게요. 굉장히 현실적인 질문입니다. 항상 들어오는 질문인데 변호사님, 미국 변호사들 평균 연봉은 얼마나 될까요? 이거 굉장히 예민한 질문이에요. 그래서 저도 사실 굉장히 궁금했었거든요. 왜냐하면 회사 이미 다녔기 때문에 회사를 다니다가 로스쿨 가는 마당에 회사보다 낮은 연봉을 받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졸업했을 때 어느 정도 이상의 연봉이 보장이 되기를 원했기 때문에 저도 이걸 알아봤었고요. 그 이후에 이제 계속 들어보고 있는데 굉장히 천차만별이에요. 왜냐하면 우선은 제일 그러니까 그런 데가 있어요. 뭐 이렇게
사회 봉사를 하는 변호사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힘든 사람들이라든지 저소득층이라든지 이런 분들에게 법률 서비스를 제공을 하는 그런 로컬의 이제 non-profit 기관들, 이런 데서 일하시는 분들은 보통 연봉이 좀 낮은 편이에요. 그래서 물론 지역에 따라서도 굉장히 다르지만 이건 지극히 제 개인적으로 알고 있는 지식으로는 한 그런 분들은 한 5만 불, 5만 5천 불, 6만 불 정도 받으시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이제 그게 아니라 조금 작은 중소 사이즈 로펌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필드마다 다르고 지역마다 다르지만 비슷하거나 이제 그 non-profit 이런 데보다는 약간 높은 한 6만 불, 한 7만 불 이 정도고요. 미국에서 이제 보통 미국에서도 노동부에서 이제 조사를 하잖아요. 그러면 미국 같은 경우 뉴욕에 전체 변호사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하위 14% 수준이 어느 정도 연봉이냐라고 했을 때 그게 한 8만 불, 8만 5천에서 8만 9천 불 정도로 나옵니다. 4%에 하위 14%. 그러니까 위로 올라간다 그러면 이게 한없이 올라가는 거죠. 파트너급 같은 경우에는 보통 본인들이 가져오는 케이스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그때는 이제 리밋이 없는 거고요. 그래서 변호사의 직업 중에 하나 장점은 이제 고소득이 보장된다라고 하는데 고소득이 어느 정도냐, 물론 그렇게 5만 5천 6만 이렇게 받으신 분들도 있지만 어쨌든 미국 노동국에서 낸 통계에서 하위 14%는 8만 5천 정도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뉴욕주예요. 네, 8만 5천 불이 한 한국 돈으로 치면은 한 9,500만 원 정도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그 질문 중에 보면 그 변호사가 되면 나이대가 어느 정도 되냐라고 여쭤보셨는데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목적 자체가 지금 저희가 각 분야에 있는 전문가분들을 모시고 이렇게 라이브로 직접 연결하는 이유도 그렇거든요. 어떤 그 이윤을 목적으로 하게 되면 본인의 어떤 것들을 판매하기 위해서 사실과는 다른 혹은 사실과는 조금 그 반대되는 이야기들을 전달할 수밖에 없는데 지금 변호사님께서 직접 말씀을 해주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정확한 정보를 전달해 드릴 수가 있는데 나이는 전혀 상관없고요. 대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GPA가 낮은 경우에는 사실 편입을 해서 본인이 그 낮았던 GPA를 지우고 다른 과목 더 높은 점수 받은 GPA로 바꿀 수가 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되게 힘들겠다고 생각하시겠지만 실제로 본인이 과거에 어떻게 했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본인이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라는 계획을 갖고 있으면 로스쿨을 가실 수 있고 그리고 변호사가 될 수 있는 길을 선택할 수 있다라는 거지 그게 어떤 특정한 길을 가야만 변호사가 되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선생님이 변호사님께서는 한국법을 모르시는지 여쭤보는데요. 어떻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공부해본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우선은 한국에서 법학 전공도 아니었고요. 그리고 변호사가 될 생각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한국에서 저는 경영학을 그렇기 때문에 한국법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는 상태로 미국에 왔고요. 근데 이게 법이라는 게 하다 보면 어느 국가나 비슷한 부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한국법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물론 독일이나 유럽 쪽의 법을 많이 이제 참고를 했지만 미국 법도 많이 참고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특히 좀 통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뭐 예를 들어서 한국 고객님들이 어떤 얘기를 했을 때 무슨 얘기 어떻게 되겠다라고 예상을 하고 리서치 해봤을 때 일치하는 경우들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뭐 답변을 드릴 수 있는 건 바로 답변을 드리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고등학교 성적은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고등학교 성적은 아무리 나빠도 전혀 문제가 없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지금 나이가 있으신 분들 예를 들면 30대거나 혹은 40대거나 혹은 지금 대부분의 학생들이 고등학생이거나 대학생일 때 미국을 간다라고 했을 때 일반적으로는 유학을 가는 게 굉장히 많은 비용이 소요되고 어떤 특정한 환경에서 자란 아이들만 선택할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실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길이 있고 그리고 아까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뭐 뉴욕주 같은 경우에는 물론 그 비자 문제 때문에 4년 동안 변호사 밑에서 일할 수 있는 환경은 많이 조성되지 않겠지만 누구나 변호사가 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고요. 그래서 나이는 전혀 상관이 없고 성적도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변호사님 담당했던 사건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사건은 어떤 사건일까요? 그 부분은 저희가 컨피덴셜리티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말씀드리기가 조금, 그러니까 왜냐면 제가 익명으로 설명을 하거나 얘기를 하더라도 저는 기본적으로 원칙이 제가 맡은 케이스에 대해서는 그냥 말을 안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질문은 패스했으면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시민권자가 아닌 영주권자도 로펌에서 일할 수 있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로펌에서 근무하는데 영주권을 갖고 있어도 일할 수 있고요. 혹은 본인 능력이 뛰어나면 영주권이 없더라도 워킹 퍼밋, 그러니까는 일하는 비자죠. 일하는 비자를 갖고도 로펌에서 근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국제 변호사를 할 때 어떤 공부를 해두면 좋을까요? 사실 국제 변호사라는 단어 자체가 없습니다. 아까 변호사님 말씀하셨지만 한국에서 말하는 국제 변호사라는 건 국제 소송이나 각 나라 간에 있는 분쟁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쪽 분야의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을 우리가 흔히 국제 변호사라고 하지, 국제 변호사라는 그런 직종 자체가 없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그 질문이 많이 들어오는데요. 예를 들면은 의대 6년, 레전스 3년, 군대 2년, 국시치고 30대 초중반에 의사가 되고, 이게 보통 한국의 그 과정들인데, 그래서 이제 이렇게 직접 만나보시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한국에서는 일단 어느 정도 나이가 지나가면, 지금은 이제 유리천장이라고 하는 나이 제한이 없어졌다고 하지만, 일정 나이가 되면 더 이상 할 수 있는 일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사라지는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조금만 해외로 눈을 돌려보면, 이제 미국은 당연히 그렇고요. 다른 나라에서는 중국도 그렇고 다른 나라가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도 사실은 미국에 28에 갔고, 변호사님도 그렇게 좀 늦게 가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혀 문제가 없다라는 거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거는 총기 소지에 관한 법 개정 문제는 사실 각 개인마다 다른 의견을 갖고 있기 때문에 패스하기로 하고요. 로펌의 이게 질문이 굉장히 많아서 굉장히 무거워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네. 변호사의 가장 큰 매력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요, 사실 처음에 시작할 때는 생각하지 못했던 건데요. 이게 제 얘기를 조금 하다 보면, 원래 로펌에서 일을 하다가 아기 이제 결혼을 하고 출산을 했는데, 아이를 저는 꼭 보고 싶었어요, 제가. 그래서 잠시 쉬고 싶었는데, 만약에 일반적인 사람들이 라이센스 변호사가 아니었다면, 그리고 나서 복직 기간이나 예를 들면은 휴가 실직 이후에 회사를 안 들어가면 나는 그 다음에 어떻게 되나, 일을 계속 할 수 있을까, 이런 거에 대한 고민을 되게 많이 하시잖아요. 저희 또래 나중에 이제 되시면, 이제 학생분들 아직 모르시겠지만 그런 것들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될 텐데, 이 변호사들 같은 경우에는요, 저도 주변에서 보고 저도 그랬지만, 약간의 휴식을 좀 취하고 다시 일을 시작하는 거에 대한 부담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10년씩 그냥 다른 일 하시다가 다시 변호사로 오시는 분들도 있고요. 물론 다시 캐치업하기 위한 노력은 해야 되지만, 내가 내 인생을 꾸려가는 데 있어서 내가 주도할 수 있다는 거, 플렉서빌리티에서 내가 디자인을 할 수 있다는 점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업이나 생계나 이런 거에 있어서 어느 정도가 보장이 된다라는 거, 그게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질문 또 질문하시고 답변 기다리시는 분들, 예를 들면 로펌에 가기 위해서 어떤 것들을 해야 하나요? 사실은 로펌을 가기 위해서 거쳐야 되는 과정은 정해져 있고요. 대학교에서 이렇게 설명드리면 될 것 같아요. 대학교에서 다른 전공을 전공해서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로스쿨에서 요구하는 건 정해져 있어요. 예를 들면 일반 교양 과목은 몇 과목을 들어라, 몇 점을 이수해라, 학점을 이수하고, 말씀하신 SAT라고 하는 시험을 봐서 자기 GPA, 본인이 들었던 교양 과목의 숫자를 맞춰서 그 학교에 지원을 해서 합격을 하면 되는 거고, 로펌은 거기에서 졸업을 해서 일을 하는 그 회사가 로펌인 겁니다. 그리고 그 연결해서 다른 분이 질문하셨는데, 로펌을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사실 로펌 만드는 데 제약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냥 만들면 망하겠죠. 이게 말씀하셨지만 로펌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경쟁이 굉장히 치열합니다. 그래서 어떤 학교를 나누는지 중요하고, 어떤 환경에서 어떤 케이스를 처리하냐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 질문은, 조금, 이렇게 답변 드리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변호사님,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미국에서 아시안 차별이 굉장히 심하다라고 요즘에 매스컴에서 많이 나오고,
그렇게 보도가 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변호사님 의견을 여쭤보거든요. 사실 나와 다른 사람에 대해서 거부감을 느끼는 거는 인간의 본성인 것 같아요. 그게 외모가 됐든 배경이 됐든 그거는 누구나 가지고 있는데 교육이나 그런 거를 통해서 그게 아니고 상대방을 이해하려는 노력을 하고 그렇게 다 잘 지내왔는데 코로나라고 하는 굉장히 극단적인 상황이 되면서 일부에서 그러한 이러한 힘든 상황에 대한 원망 그런 걸 돌릴 대상이 필요하고 그리고 오래전부터 이제 본인이 원래 가지고 있는 나와 다름에 대한 거부감 이런 게 이제 에이션 차별로 나오는 것 같거든요. 특히 미국에 와서 제가 느낀 거는 이 에이션들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뒤늦게 미국에 이민을 왔지만 굉장히 미국에서 탄탄하게 직업군이나 아니면 경제력이나 이런 걸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기존에 먼저 이민을 왔던 사람들 입장에서는 저 사람들이 우리의 교육의 기회와 직업들을 다 뺏어가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거든요. 하지만 그러한 생각은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저희는 같이 살아가는 사람들이고 그리고 나랑 다르다라는 것 때문에 상대방을 차별하기 시작하면 미국이라는 사회는 유지가 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또 그리고 미국이라는 사회를 믿어요. 왜냐하면 제가 유학을 와서 경험한 미국이라는 나라는 분명히 화합이나 서로에 대한 존중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시하는 사회였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체류하는 거 이런 거를 결정하는 거에 있어서 거리낌이 없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에이션 혐오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로 인한 일시적인 상황이 아닌가. 오히려 이거를 극복하고 나면 저희가 더 화합할 수 있는 사회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여담으로 하나 말씀을 드리면, 이제 그 매스컴에서 우리나라 뉴스에서 굉장히 많은 보도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실제로 코로나 때문에 그 인종 혐오 범죄, 에이시안을 타겟으로 하는 범죄가 늘어난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한국에서 기사가 나올 때, 예전에 비해서, 작년에 비해서 150% 급증했다라고 표현을 하지, 그 150%가 어느 정도 몇 건이나 증가했는지를 보여주지 않고 있거든요. 이게 굉장히 자극적인 그 문장이나 단어가 처음에 사람들의 주의를 환기시키고 사람들이 그렇게 그냥 마치 그게 일반적인 사건으로 인식하게 되는 경향이 있는데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인종혐오 범죄가 에이시안을 타겟으로 한 인종범죄 혐죄가 몇몇 주는 좀 다른데 뉴욕주 같은 경우는 20 몇 건이었고요. 거기에서 지금 늘어나서 38건인가 40건이 됐어요. 그러니까 3억 5천의 인구가 살아가는 나라에서 그 인종을 타겟으로 한 범죄가 작년에는 뭐 몇 건이었고 지금은 그것보다 2배가 늘었기 때문에 1.5배가 늘었기 때문에 그만큼의 사건이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미국은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 건수가 사실은 뭐 100건 이하고 50건도 안 되는 횟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들은 포인트가 그쪽인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질문이 들어와 있는데요. 한 2가지 질문만 더 받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굉장히 개인적인 질문이기도 한데요.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굉장히 길게 왔거든요. JD 과정을 받고 싶고, 그렇게 변호사로 활동하고 싶고, 나중에 국제기구에서 일하고 싶은데, 경제적인 환경이 굉장히 본인이 고려해야 하는 상황이고, 또 한 가지 외국인 비자 문제도 있고 그래서, 한국에서 이제 대학교를 졸업을 하고, LMN 코스를 받는 게 나을지, 혹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하신 것처럼 실무 경험을 쌓기 위해서, 그리고 네트워킹을 하기 위해서, 미국에 가서 일하는 게 좋을지를 질문하는 분이 계시거든요. 어떻게 조언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국제기구에서 일을 하고자 하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면, 우선은 영어 실력이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본인의 영어 실력이 충분하다면, 그러면은 LLM을 졸업하고 변호사 라이센스를 받게 되면 국제기구에 들어가는 거기도 시험이 있거든요. 거기에서 실무 경험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가능할 수도 있지만 만약에
영어 실력이 뒷받침이 안 되는 상황이라면 그러면은 LLM 가지고는 조금 힘드실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결국 변호사 자격증을 따고 국제기구의 시험을 보기 위해서 자리에 앉으면 그 다음에는 조건이 똑같은 상황인데 그 이후에 그게 가능할지 안 할지는 결국 본인의 영어 실력이 좌우를 하게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간단하게 또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영어는 지금 아까 여러분이 질문해 주셔서 말씀을 드리면, 어떻게 하는 방법이 없고요. 언어이기 때문에 많이 말하고, 많이 연습하고, 많이 쓰고, 많이 듣는 게 가장 최고입니다. 이제 또 한국에서 같은 경우에는 변호사님도 그렇고, 저도 공부할 때도 그렇고, 중학교에 이제 처음 들어가서 알파벳을 배우고, 아주 문법을 외우거든요. to 다음에는 ing가 오면 안 돼. 그치? to be야, to be. 뭐 이렇게 외우다 보니까, 굉장히 잘못된 방식으로 영어를 습득하고 다른 나라 언어를 습득하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는데, 사실은 영어 문제는 본인이 얼만큼 많은 시간을 투자하냐에 따라서 비례해서 같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영어를 어떻게 준비하냐라는 말은 영어를 가장 많이 들여다보면 실력이 늘어납니다. 마지막 질문을 제가 하나 찾아서 드리겠습니다. 변호사님께서 변호사를 하기로, 그러니까 지금 사실 굉장히 긴 질문 같아요. 짧지만, 변호사가 되기로 마음먹은 계기 또는 미국으로 유학을 가게 된 동기는 무엇일까요? 미국으로 유학을 가게 된 동기는요. 우선은 저는 외대를 나왔었어요. 외대 1학년 때 외대에서 학생들한테 국제 경험을 주기 위해서 자매 결연을 맺고 있는 학교에 여름방학 동안 가서 수업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주는 프로그램이 있었는데요. 그렇게 해서 영국에 있는 엑스터 대학이라는 곳을 갔는데 저는 굉장히 충격을 받았거든요. 그 도서관이라든지 교정이라든지 선생님과의 그 교류라든지 방식도 달랐고 굉장히 저는 충격적이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공부를 하는 방법도 있구나. 너무 재미있게 공부를 했었기 때문에 그래서 경영을 공부를 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그때는 미국에 가서 해보자 라고 해서 미국 유학을 결정을 했던 거고요. 회사를 이제 5년을 다녔어요. 회사를 5년을 다녔는데 지금 여기 회사를 다니고 계신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처음엔 너무 재밌어요. 배우는 것도 많고. 근데 5년쯤 되니까 어느 순간 제가 부품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하루 빠진다고 해서 이 회사는 절대로 망하지 않아요. 그리고 내 자리를 누군가는 그냥 너무 쉽게 채울 수 있어요. 물론 모든 사람들이 한꺼번에 같이 움직이기 때문에 이 회사가 돌아가는 거지만 내가 정말 나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가치 있는 일을 하고 있나라는 질문이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박사를 갈 것인가 아니면은 변호사가 될 것인가 라는 걸 고민을 하다가 다행히도 저는 그 회사에서 사내 변호사님을 옆에서 관찰할 기회가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근데 그 사내 변호사님을 지켜보면서 변호사라는 직업이 회사에서도 중요하지만 법률 지식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저렇게 도와줄 수도 있구나. 좋은 직업인 것 같다는 생각을 하면서 이제 로스쿨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됐거든요. 그래서 결국 로스쿨에 왔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박사보다는 로스쿨에 온 걸 잘한 것 같아요. 네, 그러면은 오늘 저 변호사님께 질문을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고요. 그 변호사님께 질문 있으신 분은 제가 채팅창에 지금 올려놨습니다. 저희 그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변호사님께 확인할 수 있는 질문들을 확인을 해서 다시 답변을 드리도록 하고요. 다시금 말씀드리면 저희는 작년 12월부터 프로젝트를 진행을 해서 각 나라에 있는 특히 이제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다양한 분야에 있는 전문가들을 모시고 그분들에게 직접 전해 듣는, 그리고 그분들이 일하고 계시는 분야에 대한 정확한 정보들을 획득하고 취득하고 습득하고 그분들께 질문을 함으로 인해서 어떤 정확한 스키마 그리고 정확한 트렌드를 인식해서 해외 취업이라든지 해외로 나감에 있어서 전혀 다른 상을 고려하지 않고 본인 스스로를 고려하는 그런 기회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4월 달에는요, 뉴욕타임즈에서 그 프리랜서 기자, 그리고 뉴스데이에서 비디오 저널리스트로 활동하고 계신 양용훈 기자님께서
특강을 해주실 거고요. 무료 세미나를 진행해 주실 예정이고, 그리고 4월 말에는 이름이 생각 안 나는구나. 우리 건축가님이신데요. 그 월드 트레이드 센터가 무너지고 나서 다시 프리덤 타워를 만들었는데요. 그 프리덤 타워를 건축하는데 함께 일을 하셨던 건축가님께서 무료 세미나를 진행해 줄 예정입니다. 오늘 이렇게 지금도 87분이 계시거든요. 그리고 지금 우리 변호사님께서 끊긴 것 같은데, 사실 말씀을 해주시기로 하셨었는데, 우리 춘천고등학교에서 굉장히 많은 학생들이 참석해 주셨습니다. 변호사님께 제가 꼭 말씀을 다시 한번 전해드릴 거고요. 춘천고등학교에서 이렇게 참석해 주신 학생들 너무 감사드리고요. 다음 달에 다시 무료 세미나가 진행될 때 다시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참석해 주신 여러분들께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네, 감사합니다.